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연수팡입니다. 비트코인 67만 개 쓸어 담은 세일러, 나는 영원히 고점에서 매수할 것이다 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67만 개를 장기 매입해온 이 마이클 세일러가 기관 투자자 최대 보유자 자리를 굳히면서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는 상장사가 현실적으로 없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투자자로 유명한 이 앤서니 펌플리아노는 세일러가 확보한 규모는 상징적 수준이고 이를 넘어서려면 수백조 원에 달하는 자금과 엄청난 시장 타이밍이 필요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클 세일러가 이끄는 이 스트래티지는 총 67만 1268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100만 개죠. 총 공급량,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의 약 3.2%에 해당되는 수치고요. 이 수치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장사나 기업은 없습니다. 단일 기업으로. ETF나 뭐 이 정도로 대신 이제 매수하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도 이 하나의 기업이 이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는 없죠. 현재 실세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586억 1000만 달러, 하나로 77조 2천억 원에 이르는데요. 회사는 최근에도 이 9억 803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서 1만 645개의 비트코인을 또 매입을 했습니다. 개당 평균 매입가는 9만 2098달러.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고점이에요. 지금 가격이 8만 달러 선인데 8만 6천에서 이제 9만 2천이면 굉장히 고점이죠. 어찌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고점이 아닌 이유가 그 전에 이미 매입해 놓은 게 있기 때문입니다.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본격적으로 매입을 했죠. 당시 단가가 9천에서 1만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보면 엄청나게 올라온 거잖아요. 엄청 저점에 산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때 생각해보니까 이제 저점인 거지, 그 저점은 아니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계속 고점처럼 보이는 그런 구간에서도 그때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해서 이제 매집을 해 나가고 있었고, 그때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올라오면서 크게 또 상승하는 흐름들이 있었지만, 또 2022년, 뭐 2023년 계속해서 이제 하락세로 이제 돌아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의 조정들을 다 막고, 그때 또 버틴 겁니다. 실제적으로. 첫 투자금은 약 5억 달러였고, 현재 자산 가치 약 48억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죠. 이게 몇 배예요? 어마어마하죠. 거의 10배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때에 잘 참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익률이 나온 거지, 그때 만약 그냥 또 떨어졌다고 매도를 했다면 아마 이 수익률이 절대 나오지 못했겠죠. 그래서 스트래티지의 이제 비트코인 집중 보유가 시장 유동성 있는 이제 가격 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들도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펌플리아노는 대부분의 매입은 이제 장외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는 직접적인 충격은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펌리 스트래티지 CEO는 최근 인터뷰에서 2065년 이전에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계획이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2065년이래요. 네, 어마어마한 내용인데, 그 2029년까지는 매도 계획이 없다라는 말을 한번 했었어요. 이 CEO가. 최근에 뭐 실제적으로 M&A 그 시가총액에 대비해서 이 자산 가치가 이제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떨어졌을 때 문제는 이제 그때 매도를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이때까지는 그래도 2029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배당을 할 수 있는 여력이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라고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이 세일러 본인 역시 SNS를 통해서 나는 영원히 고점에서 매수할 것이다 라고 장기 보유 의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이제 신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이유는 2020년부터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이제 들고 왔기 때문입니다. 일부 뭐 매도건 할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이제 양을 계속해서 매수 위주로 가져왔고 그걸 잘 버텼기 때문에 이런 말을 또 신빙성 있게 들리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 뭐 이제 마이클 세일러처럼 투자를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가시는 분들은 뭐 보유 전략 계속해서 꾸준하게 그냥 매입하는 전략이 가장 좋죠. DCA 전략이라고 하죠. 우리가 분할 매수 전략.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싸서 더 좋다. 뭐 이런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돌릴 때까지 계속 들고 가는 거고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신고가가 나올 때까지 이제 들고 가는 겁니다. 이 시간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최소 뭐 1, 2년에서 여기서는 지금 5년이 넘었죠. 6년 가까이 되는 시간들을 마이클 셀러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끌고 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많은 분들이 실제적으로 떨어지면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투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이지. 그렇지만 이제 분할 매수 전략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가능하죠. 한 번에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고 일부씩 조금씩 그냥 떨어질 때마다 나는 사겠다. 그래서 뭐 월급에 뭐 한 5%, 뭐 1%라도 내가 조금씩 사 모으겠다. 뭐 이런 정신으로 가시면 아마 흔들림이 훨씬 더 덜 하실 겁니다. 떨어지더라도. 그래서 투자 전략을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세워보시길 바라고 중국 신장 채굴기 가동 올스터 비트코인 채굴발 매도의 와르르라는 기사입니다. 자,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이 대규모 채굴 중단이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출렁이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이 중국 신장 지역에서 약 40만 대에 달하는 비트코인 채굴기가 한꺼번에 가동이 멈추면서 다수 채굴업체가 수익원을 잃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측해 보기로는 이 중국 신장 지역의 비트코인 채굴에 대한 그 규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중국 쪽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게 올스톱이 된 것 같고, 뭐 자신들이 스스로 이렇게 올스톱 시키지는 않겠죠. 자신의 밥벌이가 될 건데. 그래서 일부 운영자는 운영비와 이전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제 비트코인을 매도한 것으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연산 능력이 24시간 만에 약 100 엑사해시로 감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전체 네트워크의 약 8%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갑자기 채굴 장비가 이제 멈추게 되니까 당연히 이걸 이전하거나 뭐 다른 데로 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채굴기를 또 들고 어딜가를 가야 되는데 이제 중국 이외에 어딘가로 벗어나야 되겠죠. 동남아 쪽이나 뭐 다른 쪽으로 아마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되면 가기 위해서 또 돈이 필요하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채굴자들이 이제 수익화를 하는 거죠. 그래서 현금 유동성 압박 때문에 이제 비트코인 매도를 불가피하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출렁임들도 이제 그 안에서 또 나온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소식을 좀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 그리고 ETF 블랙록 쇼크가 또 왔습니다. 최근에 ETF가 그나마 또 이렇게 들어오는 자리들이 있었는데 그걸 또 다시 깨는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억 7,720만 달러가 지금 비트코인이 빠져나갔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런 흐름들 좀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ETF에서도 자금 유출이 일어나는 부분들 비트코인에 좀 가격 압박을 계속해서 주고 있습니다. 자, 비트마인은 왜 이더리움을 무리하게 사고 있는 걸까? 공급량 5% 확보 목표라는 기사입니다.
자, 비트마인도 최근에 뭐 가격이 이더리움의 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 모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보유량만 386만 4,951 이더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이더 공급량의 3.2%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아까 스트레티지와 굉장히 비슷한 수치죠. 근데 이제 앞으로 5%까지 공급량의 5%까지 확보를 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트마인이 왜 이제 사느냐 그 이유를 몇 가지 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후사카 업그레이드를 또 향후 촉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베팅이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보는 건 아니고 후사카 업그레이드가 이더리움의 확장성이나 보안 그리고 사용성을 개선하면서 네트워크의 다음 기술 성숙 단계로 넘어갈 것을 보고 있고 또 이번에 이제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위험자산 전반에 우호적인 거시적 환경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점도 투자 이유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한 플로우보다 앞으로 구조 변화가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단기적인 시야가 아니라 정말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까지 바라보고 양적 완화를 기대하면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2026년을 양적 완화의 해로 이제 보고 있어요. 돈을 엄청나게 풀겠다라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고 2025년에는 상당히 이제 긴축적인 기조로 연준에서도 왔는데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나 이런 기대감들이 굉장히 큽니다. 2026년에는 중간선거도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를 또 승리하기 위해 굉장히 돈 풀기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보유 중인 이더리움을 활용해서 2026년부터 이더리움 스테이킹을 시작할 계획, 메이드 인 아메리카 검증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스테이킹까지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비트마인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이기 때문에 스테이킹 수익도 이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틸 여력이 조금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냥 이더리움만 계속 들고 가면 이더리움에 대한 시세가 내려갈수록 이제 계속 손실인데 거기서 이제 스테이킹 수익이 일부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그 방어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왜 오르나 유명 분석가 매도 탄약이 더 많다. 스톡투플로우 모델 창시자인 플랜B가 비트코인은 왜 오르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현재 시장을 극단적 힘겨루기 국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플랜B는 매도의 절반이 2021년 급락을 겪은 초기 투자자이고 상대 강도 지수등 기술적 지표를 중시하는 투자자이고 반감기 이후 2년차의 약세장을 예상하는 주기론자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년 주기를 정확하게 따르는 투자자들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기술적인 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 투자자들이고 2021년에 급락을 겪은 또 초기 투자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급락을 겪어봤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기술적 지표를 봤을 때 50주 이동평균선도 깨졌고 상대 강조 지수도 이제 하락 지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반감기 이후 2년 차에 이제 약세장이 보통 도래하는데 그 주기가 이제 끝났다는 거죠. 2025년 10월에 이게 도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세장으로 전환이 됐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여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명확하게 보고 있을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지표도 무시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 그걸 따르는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50주 이동평균선이나 365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그게 무조건 그게 깨진다고 해서 약세장으로 돌아서는 게 아니라 그걸 믿는 투자자들이 꽤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 뭐 망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이 조정장이 오더라도 이 4년 주기 설에 따르면 1년이 보통은 이제 조정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조정이 나오고 내년 2026년 10월쯤이면 이제 1년이 끝나가죠. 그러면 이제 그때쯤은 바닥 찍고 올라올 가능성을 또 염두에 두고 투자자들 다시 들어오는 투자 세력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를 정확하게 따르는 투자자들과 그들의 심리들도 우리가 참고적으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매수세는 펀더멘트를 중시하는 투자자와 기관, 전통금융권, 은행자금에서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세력과 지금 매수 세력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매도 세력의 탄약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면서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약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노르웨이 국부펀드 메타플랜이 비트코인 몰빵 전략의 올인이라는 기사입니다. 자, 지금 아시아의 스트래티지라고 불리는 이 메타플랜이 일본의 기업이죠. 일본의 이제 비트코인 트레저리 전략 기업입니다. 아시아에선 1위이죠. 지금 시가총액으로도 1위고 지금 비트코인을 비축하는 양으로도 1위, 아시아에서는 1위입니다. 아시아에서. 근데 그 정도로 이제 큰 업체인데 최근에 뭐 주가는 계속해서 이제 똑같이 다 하락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아시아의 스트래티지라는 이 메타플랜이 새 손을 들어주고 있다, 지지를 보내고 있다라는 소식이에요. 다음 주 열릴 메타플래닛의 임시 주주총회에 상정된 5개 안건 모두에 대해서 만장일치 찬성 의견을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냈다고 합니다. 이번 결정은 메타플래닛이 추진 중인 우선주 발행, 자본 감소, 그리고 회계 이전 등 비트코인 중심의 재무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강력한 신뢰를 보인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의 지지는 메타플래닛이 목표로 하는 이 10만 BTC 달성을 가속화하고 기업의 비트코인 채택 선도주자로서 입지를 굳히는 촉매제가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노르웨이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메타플래닛 지분 0.49%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비트코인 보유 기업인 스트래티지의 지분 1.05%인 11억 달러 규모도 지금 같이 운영 중에 있고요. 둘 다 가지고 있어요. 스트래티지와 지금 메타플랜이 둘 다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 상당히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노르웨이 국부펀드에서는. 근데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이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상승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겠죠. 노르웨이 국부펀드도 뭐 그냥 아무거나 투자는 당연히 아니고 국부펀드예요. 이름 자체가 국부펀드잖아요. 실제적으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자금력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분석력을 당연히 갖추고 있는 펀드일 텐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결정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국부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인 아주 길게 보는 투자라는 거 꼭 참고해 보시고요. 고래 ETF 차트 다 무너졌다. 비트코인 84,000달러 방어 총력전이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이제 뭐 계속해서 매도세가 출현하면서 이 방어선인 84,000달러 8만 달러 선이 지금 위협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선을 계속 지켜주느냐, 이게 이제 계속 중요한 선이 되고 있습니다. 82,000선, 그리고 85,000선. 뭐 이 선이 지금 계속 지켜지느냐. 여기 84,000선이죠. 이쪽이 전고점, 전 저점입니다. 이쪽이 이제 지켜주느냐. 이걸 중요하게 봐야 되는 시점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고래가 샀다, 팔았다, 뭐 이야기가 많아요. 230억 달러를 여기선 샀다고 하고 여기서는 또 매도를 던졌다라고 하고요.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고래들이 서로 이제 파는 고래도 있고 사는 고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거고 이제 한쪽 면만 보면은 좀 그렇죠. 그래서 둘 다 볼 필요가 있고요. 고래들의 지금 추세들 제가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죠. 갈색 고래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샀다가 뭐 지금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뭐 이제 시장이 흔들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실제적으로 이제 레버리지 청산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래의 레버리지 청산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위쪽으로 상승할 때 레버리지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그때 다시 레버리지를 다 청산시켜버리는 하락을 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하나 볼 것이 지금 저 보라색 고래라고 하는 요 갈색 고래 다음으로 큰 고래입니다. 근데 이 고래들의 움직임, 이제 하방으로 가는 것들은 살짝 지금 멈추고 이제 횡보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어요. 그나마. 그래서 근데 이게 아주 큰 방향성은 아직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라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여기서 방향성이 더 다시 또 뭐 하락한다면 추가적인 또 하락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라색 고래가 이제 상단으로 다시 한번 방향을 좀 꺾어주고 추세가 돌린다면 조금 더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미국채 토큰화를 첫 시험을 가동한다라는 기사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채를 실제적으로 이 미국 예타 결제 공사에서 미국채를 블록체인 기반 토큰으로 이제 전환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미 이 블록체인화, 자산의 블록체인화, 토큰화를 계속 서두르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은 전 세계적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네, 미국채를 이미, 근데 국채 자체를 사고 파는 뭐 머니마켓 펀드나 뭐 이런 것들에서도 단기적으로 이제 사고 파는 거죠. 그런 것들은 토큰화를 이제 기업들에서 이미 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을 이미 말씀을 드렸죠. 이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만큼 이제 토큰화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해주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도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금일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